제2부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 민메이 방송의 심령 프로그램이자 라디오 프로인 괴담 나이트. 그곳에 심령 사진이 가득 담겨있는 할아버지 유품인 상자를 발견했다는 닉네임 보리호박님의 상담이 들어왔다. 영능력자를 초대해 라디오로선 드문 생방송으로 사진 감정을 하던 순간 스튜디오 안에 홀령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많은 청취자들에게 영적 장애가 생기고 영능력자인 칸조인 씨가 중태에 빠진다. 사진이 담긴 상자를 앵마기 전문인 다카 요리사로 옮기던 중 딸을 대신해서 가겠다던 칸조인 씨의 아버지인 다치바나 씨가 상자를 싣고 가다 뭔가에 홀린 듯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사망. 심령 사진이 가득 담긴 상자를 맡았던 다카 요리사는 일주일 후 화재로 전소. 겁에 질린 방송인 지로씨 일행은 다카 요리사 전소 후 살아남은 승려인 소라쿠 씨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내가 산을 갈 수 없게 된 이야기에서 큰 활약을 했던 월간 오컬트의 오컬트 작가 시노미야 씨가 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이 사건에 합류하려 하고 있다. 민메이 방송에서 일어났던 심령 현상은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됐다. 남미 몇 개국을 도는 취재 여행을 가게 된 건 잡지 창간 30주년 기념 대특집 테마로 오파츠라는 새삼스러운 콘텐츠를 특집으로 하고 싶다는 편집장의 말 때문이었다. 오파츠 같은 건 내가 어렸을 때는 이미 연구집이나 오컬트 책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하나 생각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내준 자금으로 남미 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건 솔직히 좋아서 잡지사에서 일해 다행이라고 생각도 되었다. 큰 소동이 일어났던 괴담 나이트 생방이 중계되던 때 내가 있던 멕시코는 아침이었다. 시차 적응도 겨우 해소가 되어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며 인터넷으로 국내 뉴스나 트위터를 보고 있었더니 괴담 나이트에서 방송사고가 일어나서 큰일이 되어 있었다. 방송의 트위터도 난리가 났고 홀령이 찍혔다는 화면에 스크린샷이 대량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스크린샷을 보는 것만으로는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도 없었고 분명 지로씨가 기획한 연출이라고 생각해서 계열회사에서 일하는 작가 주제에 축제를 놓친 유감스러운 마음에 아침 식사가 맛이 없어지게 되었다. 낮 취재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편집장에게서 라인이 와 있었다. 괴담 나이트에서 일어난 심령 현상은 진짜로 내 생각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귀국까지 아직 며칠이 남았고 취재 예정도 빡빡하다.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처음에 놓쳐버려 실시간 소동에서는 벗어나 있다. 어쩔 수 없이 취재 예정대로 귀국하기로 되었다. 편집장에게는 일련의 심령 현상이 진짜라면 출연자, 스텝, 전원 모두가 앵마기를 받으면 되고 심령 사진도 태워서 공용해버리면 문제 없을 거라 답했다.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영적 장애가 미칠 줄은 몰랐지만 방송 트위터에는 계속해서 괴기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고 있다. 솔직히 아까웠다. 일본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오파츠를 취재하고 있다니. 예전에 우리 잡지와 콜라보한 적도 있는 라디오 방송인 괴담 나이트. MC인 지로씨는 조금 엉뚱한 구석은 있지만 오컬트 지식이 깊고 라디오에서의 내 맘대로 토크쇼는 듣고 있으면 재미있다. 고바야시 아나운서도 아베씨도 좋은 사람들로 괴담 나이트는 나도 좋아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국내 상황을 관찰하면서 모든 취재를 마치고 귀국한 게 목요일 아침. 시차와 싸우면서 회사에 보고하고 자료 정리를 마친 후 무리해서 일본 시간에 맞춰 밤이 될 때까지 일하다 잠들었다. 12시간 이상을 푹 자고 강제적으로 시차 적응을 한 뒤 점심때가 지나서 공복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 그때부터 자료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하면서 집에서 나가는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낼 수 있었다. 요일 감각은 전혀 없었지만 폰의 날짜를 보고 오늘이 금요일인 걸 알았다. 괴담 나이트는 오늘 밤이다. 완전히 축제를 놓친 몸으로선 이젠 지나가는 시청자일 뿐.
그런데도 오늘 밤 괴담 나이트에서는 심령현상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 같다. 심야 시간이 될 때까지 여유롭게 보내면서 괴담 나이트 방송을 기다렸다. 밤 1시 방송이 시작되었다. 지로씨와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사죄하고 일련의 경위에 대해 설명한다. 과연 하고 들으면서 내가 메모를 하고 있는 걸 깨달았다. 스스로도 몸에 배어있는 직업병에 무심코 쓰는 숨을 짓는다. 그러는 사이 지로씨가 이상해져 간다.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다. 대본이 빠지기라도 한 건가? 갑자기 광고로 바뀌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자 지로씨는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다. 지금 심령사진을 맡긴 절에 불이 났다고 한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컴퓨터 화면을 브라우저로 바꿔 야후를 켠다. 어디에도 그런 뉴스는 없다. 돌아서서 방 반대편에 있는 TV를 켜자 바로 전소 중인 사찰을 헬기로 중계하는 중이었다. 어둠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길과 소방차의 붉은 등, 어떤 의미로는 아름답기까지 한 그 광경은 리포터의 긴박함 넘치는 상황도 있어 절망적인 광경으로 가슴에 와서 꽂혔다. 절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있을 것이다. 심야라서 아마도 모두 자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심령사진을 어떻게 하는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영적 장애에 의해 화재가 났다는 것일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홀령이 화재를 일으키는 등의 일은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전대미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역사를 펼쳐보면 원령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자연재해를 일으켰던 예는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홀령이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는 일은 자주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은 해외나 전설상의 이야기이다. 해외의 사례를 국내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다. 일본에서는 영적 장애에 의한 전소 수준의 화재는 대원령이 일으키는 재앙이다. 역사 속에서 계속 다뤄질 정도의 대원령. 그런 존재에 가까운 것이 심령사진으로서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가볍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로씨의 당황한 말투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스님들은 무사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목소리로 알 수 있다.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겁먹은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관여하지 않는 쪽이 나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 심령사진 때문에 절이 화재에 휩쓸렸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프로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나운 홀령에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례들은 역사상 얼마든지 있다. 이번 건도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심령사진일 수도. 보고 싶다. 속에서 솟구치는 충동에 나도 모르게 침을 삼킨다. 졸음이 날아간 눈은 말똥말똥해져 시야는 한밤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험한 일은 엄청나게 겪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온 자부심은 있다. 내가 말하기는 그래도 영매사로 데뷔할 만한 힘은 있다고 본다. 게다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화를 낼까. 합류할 수밖에 없다. 놓친 버스에. 각오를 다지고 휴대폰으로 라인을 켠다. 오랜만입니다. 민메이 서적의 시노미야입니다. 심령사진건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로씨 좋은 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낸다. 바로 읽은 표시가 뜨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오랜만입니다. 살았습니다. 내일 다카 요리사분이 오시니까 그 전에 뵙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민메이 방송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왔다. 알겠다는 취지를 답장으로 보내고 대화를 마쳤다. 목걸이로 만들어 놓은 부적이 옷 속에서 떨리는 느낌이 든다. 옷 위로 부적에 손을 얹고 가볍게 눈을 감는다. 이번에도 지켜주세요. 하고 빌며 눈을 뜬다. 컴퓨터에서 떨어져 크게 기지개를 켠다. 어차피 오늘은 더 이상 잘 수 없다. 내일 아침까지 이번의 사건을 조사해보자.
샤워를 하고 외출용 셔츠를 입고 항상 입는 청바지를 입고 커피를 내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 자, 우선 어디부터 갈까? 일단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문제의 생방부터 체크하자. 지로씨가 한 거짓말은 다음날 시원하게 드러나게 됐다. 다카 요리사의 피해 상황을 경찰이 발표하고 그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사망 3명, 중상자 4명, 신원미상 1명으로 알려지면서 괴담나이트의 트위터는 난리가 났다. 나는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이번 건에 대해 조사하고 아침을 먹고 바로 민메이 방송으로 향했다. 9시에 민메이 방송에 도착. 데스크에 지로씨와 약속이 있다는 걸 전한다. 지로씨는 민메이 방송의 사원은 아니라서 아베씨나 고바야시 아나운서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한다. 잠시 후 아베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는 게 보였다.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다가오는 아베씨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시노미야씨. 오랜만에 만난 아베씨는 밤을 샜는지 피곤한 모습이었다. 지로씨는 아직 오지 않은 듯. 아베씨에게 이끌려 회의실 같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바로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왔고 셋이 일련의 소동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지로씨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시각은 9시 반. 교토에서 다카요리사 쪽 사람이 오는 건 아마 점심 무렵일 것이다. 그때까지의 소동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지로씨에게 설명을 들었다. 메모를 끝마치고 한숨을 쉰다. 생방에 입회한 명능력자 칸조인 씨가 의식불명, 칸조인 씨의 아버지인 다치바나 씨가 사망, 방송 청취자들 중에도 자살자나 실종자가 많은 모양, 그리고 다카요리사의 승려들, 판명된 것으로만 봐도 적어도 10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확정된 것만으로도 4명의 사망자가 나와 있다. 엄청난 피해다. 심령현상이나 원령의 원한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희귀하다. 성난 홀령이라도 사람을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은 드물다. 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게 벌이 내리고 본인은 물론 친족에게까지 영적 장애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것은 신을 화나게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악령이나 요괴의 종류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영적 장애는 들어본 적도 없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령방송 같은 것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 주위의 홀령을 불러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괴기현상을 조우하게 된다. 또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사진이나 영상에 찍힌 홀령 또는 요괴를 불러들이게 된다. 그런 일도 과거에는 있었다. 이번 건에서도 같은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인터넷 생방으로 화면에 비친 홀령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그 홀령에 무의식적으로 접촉이 되어버려 그 홀령을 불러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는 건 바로 현대에만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인터넷상에서 담력시험을 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심령 스팟이 아닌 심령 생방에 의해 귀신에 씌었다는. 그런데도 이상할 정도의 피해다.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그런 자주 있는 영적 장애는 평범한 일이라고 했을 때 말이다. 홀령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자살로 몰아가다니 악령이라도 좀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전문기관인 다카요리사의 전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태임에 틀림없다. 시노미야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다 마친 지로씨가 묻는다. 나는 메모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지로씨와 아베씨, 고바야시 아나운서를 둘러본다. 방금 막 생각한 것을 설명한다. 그런 이유로 요약하자면 꽤 위험한 사태구나 하고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인터넷에서 심령현상이 확산되는 게?
아베 씨가 확인하듯 물어왔다. 있다고 봐요. 홀령 쪽에서가 아니라 보는 쪽에서 홀령을 접촉하게 되어버려서 자기 주위로 불러들이고 만다. 몇 안 되는 경우지만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전에 마에다 씨라는 남성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간단히 설명한다. 그 남성의 경우는 자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걸린 저주가 발동해서 귀신을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아쇠가 되는 저주가 없으니까 역시 사진에 붙어있던 홀령이 화면에 비쳤던 게 계기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산을 갈 수 없게 된 이야기입니다. 왓썹에서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끼쳐서 무의식 중에 접촉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이용해 청취자들의 주변에 영적 장애를 일으켰을 거라는 것.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만 가능성으로선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다는 건 청취자들에게도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이번에는 곤도 씨가 물어왔다. 나는 잠시 틈을 두고 신중하게 대답한다.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신음하는 지로 씨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피해의 전모를 확인합시다 라고 했다. 청취자들의 보고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액마기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도 확인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쪽에서 직접 연락을 넣어 액마기를 받도록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단숨에 쏟아낸다. 그렇다면 심령현상에 대해서는 사고로 취급하자는 방송국의 입장과 상반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베 씨가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회피한다고 해도 피해가 어디까지 번졌는지는 제대로 파악해두고 싶어. 지로 씨가 뜨거워지고 있다. 곧 소라쿠 씨가 와. 그리고 시노미야 씨에게도 상담을 받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하자고. 그때까지 청취자들의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한다. 괜찮지 않아? 뭐 파악하는 것뿐이라면 방송국으로서도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지로 씨의 의견에 아베 씨도 동의한다. 저 사고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사고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아까도 말했지만 심령방송을 보고 무섭다고 생각하면 그 공포심에 반응해서 주위에 홀령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청취자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과연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모인다. 그런 현상이군. 지로 씨가 반응한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심령사진에 붙은 홀령이 일으킨 영적 장애하고 우연히 주위에 홀령들이 다가왔을 때의 괴기현상,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고 생각에 잠기는 지로 씨. 과연 그렇군요. 뭐 어쨌든 정보 정리는 필요하지.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갈 테니까 시노미야 씨는 소라코 씨가 올 때까지 좀 쉬시죠. 라고 해서 나도 돕겠다고 한다. 저는 작가니까 정보 수집이 특기거든요. 그렇게 말하자 지로 씨가 살았습니다. 라며 머리를 숙여왔다. 계속해서 아베 씨와 고바야시 아나운서도 고개를 숙인다. 그러지 마세요. 노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회의실에서 각자의 노트북을 열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지로 씨는 휴대전화로 글을 쓰거나 전화하거나 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한동안 그러면서 시간이 12시 가까이 되었을 즈음 문득 가슴이 뛰어서 나도 모르게 노트북에서 얼굴을 든다. 지로 씨도 아베 씨도 고바야시 아나운서도 달라진 모습은 없다. 집중해서 정보 수집 중이다. 아베 씨는 피로가 극에 달했는지 꾸벅대는 것 같다. 기분 탓일까? 하지만 좋지 않은 예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막연하고 불쾌한 감각에 집중한다. 주위의 기척이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갑자기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 감각의 정체를 깨달았다. 돌연
뱃속에 묵직한 걸 넣은 것 같은 압박감에 식은땀이 등줄기로 흐른다. 돌연 뱃속에 묵직한 걸 넣은 것 같은 압박감에 식은땀이 등줄기로 흐른다. 택시다. 그것은 지금 택시에서 내렸다. 시륵의 기척이 민메이 방송 정면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3층에 있는 회의실이다. 수십 미터 떨어진 아래층을 기어가듯 꿈틀대는 그 기척은 민메이 방송으로 들어서자 멈춰 있다. 왔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온 그 말을 기다린 것처럼 회의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그 소리에 아베씨가 놀라서 눈을 떴다.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내선 전화로 달려가 수화기를 든다. 네, 제2회의실입니다. 네, 아나운서부의 고바야시예요. 지로씨요? 여기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왔더니? 지로씨가 놀란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다. 지로씨, 소라쿠씨가 오신 것 같은데 모시러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고바야시 씨는 회의실에서 나갔다. 시노미야 씨, 무슨 일이에요? 지로씨가 의아한 모습으로 묻고 있다. 우와, 엄청난 기척이에요. 그렇게만 답한다. 지로씨와 아베씨가 숨을 들이키는 걸 알았다. 시륵의 기척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3층으로 올라온다. 2, 3분도 되지 않는 사이 그것은 회의실 앞까지 왔다. 고바야시 씨가 들어온다. 연이어 몸집이 작은 승려 하나가 회의실로 들어선다. 갑자기 복받친 구역질로 헛구역질이 나오고 만다. 입을 손으로 막고 실례했습니다.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중얼댄다. 모두의 시선은 승려에게 향해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무사하시죠?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승려. 그 몸을 뒤에서 감싸한 듯 둘려있는 두 개의 팔.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건가? 팔은 등 뒤에서 승려에게 매달리듯 둘려있다. 흙빛에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팔. 팔 너머에 있어야 할 몸이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팔만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엄청나게, 완전히 빙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그 악령일 것이다. 옷 속의 부적이 뜨거워지고 있다. 달아나고 싶은 충동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다. 도망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다. 옷 위로 부적을 손으로 누르고 미안해요.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다짐한다. 신의 충고를 무시하면서까지 할 일은 무엇인가? 정해져 있다. 그 악령을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못하면 사망자가 나온다. 사망자는 나일 수도 있고 지로씨나 고바야시 아나운서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베씨 또는 다른 누군가가. 어쨌든 나는 아직 도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달아난다면 오컬트 작가로선 실격이다. 그렇게 기를 모으고 악령의 팔을 자세히 본다. 승려의 양 겨드랑이 밑에서 매달리듯 둘린 흑빛의 팔. 꼭 껴안고 승려복에 손톱을 세우고 붙어있다. 실제로 그렇게 당한다면 아프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승려복을 파고든 손가락 끝을 바라본다. 지로씨들과 몇 마디 나눈 후 지로씨가 나를 그 스님에게 소개시켜준다. 이쪽은 계열 출판사 편집자인 시노미야 씨라고 합니다. 오컬트 작가를 맡고 있고 여러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노미야입니다. 라고 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스님도 같이 머리를 숙여준다. 소라쿠라고 합니다. 교토에 다카요리라는 절에 있습니다만 절이 불에 타버려서 지금은 일개의 승려에 불과하달까요? 그러며 피곤한 얼굴로 나를 본다. 평소에는 필시 대담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승려복 안에서 보이는 목덜미는 근육이 단단히 붙어있다. 볕에 그을린 얼굴에 굵은 눈썹도 그 풍모에 한층 박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지난번 화재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유일한 승려.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악령을 업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위해 살아남겨진 것 같다. 스님의 지금 상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내 물음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바로 답한다. 아무래도 정말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것 같다. 주위의 모두는 그 대화의 의미를 이해할 리도 없고 나와 소라쿠 씨를 번갈아 보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단 앉으십시오. 소라쿠 씨도 피곤하실 테니. 아베 씨가 의자에 앉기를 재촉한다. 우리는 각자의 노트북 앞으로 돌아가 앉았다. 소라쿠 씨는 내 옆자리에 착석한다. 유일한 짐인 큼직한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나와 소라쿠 씨의 반대편에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지로 씨 일행이 앉아있다. 나는 의자를 돌려 소라쿠 씨를 마주보듯 해서 앉았다. 그래서 지로 씨가 말문을 연다. 소라쿠 씨, 절쪽은요? 네, 완전히 다 버렸어요. 뉴스로 보셨겠지만요. 소라쿠 씨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확실한 어조로 대답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깊게 고개를 조아리는 지로 씨. 아베 씨도 고바야시 아나운서도 고개를 숙인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서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소라쿠 씨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 우리 절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런 공양은 많이 해왔으니까요. 위험한 물건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했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미숙했던 탓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아니니 어서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드는 지로 씨들. 그럼 알게 되신 거라는 건... 지로 씨가 다시 입을 연다. 네, 우선은 문제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로 씨는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당연한 일이다.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 지금 와서 보는 것으로 사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은 이미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액막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말입니다. 코바야시 아나운서가 신음한다. 아베 씨는 굳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로 씨가 말했다. 소라쿠 씨가 내게 시선을 보낸다. 괜찮습니다. 그럴 예정으로 왔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끄덕여 보인다. 그럼 하며 소라쿠 씨는 가방 안에서 3장의 사진을 꺼냈다. 책상 위에 늘어놓은 것은 3장의 사진이었다. 하나는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 명랑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 비교적 최근 것으로 보여서 색깔은 선명하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향해 서서 상반신만 찍혀있는 아무것도 아닌 스냅 사진이다. 다른 하나는 할머니가 어린 남자아이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1900년대 초중반에 찍힌 듯한 시대를 느끼게 만드는 색바랜 사진으로 다다미가 깔린 방에서 카메라를 향해 서 있다. 뒤에는 미닫이문과 신단만 찍혀있을 뿐 이것 또한 낡았다는 것뿐으로 아무것도 없는 예전의 가족 사진 같다. 또 다른 하나는 풍경 사진으로 산 전체를 검은 안개가 덮고 있는 사진. 새벽에 안개 낀 산들이 아름다워서 찍은 것 같은 그저 평범한 풍경 사진으로 보인다. 거기에 찍혀있는 게 검은 안개만 아니라면 말이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잠자코 책상 위에 늘어선 3장의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다는? 소라쿠 씨에게 묻는다. 네, 엄청난 화재로 절도 상자도 다 탔는데 웬일인지 하나도 걸리지 않고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은 불의 기세가 굉장해서 겨우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피 중에는 혼란에 빠져서 그 3장을 가지고 나올 틈도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소라쿠 씨는 담담하게 계속한다. 그 시점에서는 상자 안에 있던 괴이의 중심이 그 3장의 사진이라고
단정 짓고 있어서 그것들을 들고 나온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왠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 3장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제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의 중심? 아베 씨가 앵무새처럼 중얼댄다. 네, 상자 안의 사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 사진 한 장 한 장의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해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자 자체를 조사해보니 기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부터가 본론인가? 기자의 촉이 집중을 재촉한다. 뚜껑 표면에 홀령을 부르는 주문이 적혀있는 걸 혹시 아셨습니까? 소라코 씨가 지로 씨에게 묻는다. 아니요, 그건 몰랐습니다. 지로 씨는 곤혹스럽다는 느낌이었다. 표면에 범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세밀해서 문의인 줄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범자. 평범한 사진가의 상자에 그런 게 쓰여 있을 리가. 원래부터 상자의 주인은 밀교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홀령을 부르는 주문. 홀령을 불러들여 의식을 치를 때 쓰는 글자죠. 악령을 쫓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게다가 뚜껑 안쪽에는 특수한 세공을 들여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홀령에게는 보이지 않게끔 말이죠. 의미를 가지고 세공된 봉투의 내용은 청명길경의 부적. 말하자면 악령을 쫓는 부적이 들어있던 겁니다. 응? 위험해 보인다 이건. 밖에서는 홀령을 불러들여서 상자 속으로 유도하고 안쪽에서는 나갈 수 없도록 악령을 쫓는 부적으로 뚜껑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상자의 주인은 의도적으로 홀령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주술인가? 분명히 무언가의 주술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령사진을 수집하고 게다가 상자 안에 모아갔다. 이제 아실 거라 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상자 속에 홀령을 담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소라쿠 씨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정적이 찾아온다. 고독? 지로 씨가 중얼거린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소라쿠 씨가 짧게 답한다. 수십 년이란 세월을 거쳐 상자 속에서 홀령들이 서로 섞이고 서로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로 남은 게 이 3장의 사진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사진들에도 홀령은 붙어 있었습니까? 지로 씨가 의문을 입에 올린다. 물론 먹히지 않고 남은 심령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지금은 그 3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배하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 3장의 사진은 3장으로 하나입니다. 별개의 존재이면서도 서로 간섭하고 서로 뜯어먹으면서도 의존하고 있다는. 오랫동안에 걸쳐 서로 섞인 결과 이 상태로 하나의 망령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묘계화. 홀령이 세월이나 그 충동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다는 충동이 너무 강해서 입이 찢어져 버린 여자 요괴나 돌아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다 지쳐 목이 늘어나 버린 요괴. 스쿠모가미는 세월에 의해 도구 등의 홀령이 깃들게 된 것이고 인형 같은 것에는 처음부터 홀령이 깃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변화가 상자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도 분명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건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소라쿠 씨에게 묻는다. 목소리에 조금 가시가 돋쳤을지도 모른다. 소라쿠 씨는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인데 미안하다. 네, 좋지 않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외법이죠. 관련된 사람들은 안전도 홀령의 존엄도 돌아보지 않는 최악의 외법, 아니 사법, 부정하고 해로운 악지식이라는 쪽이 맞겠습니다. 소라쿠 씨의 말투가 거칠어진다. 심령사진으로 나타날 정도이니 전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원한도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치유하고 풀어내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걸 하필 가두고 쌓아놓고 괴롭히다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소라쿠 씨가 분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는다. 다시 침묵이 찾아온다. 소라쿠 씨에게 달라붙은 악령의 양팔을 본다. 흑빛의 섬뜩한 팔. 아기를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치르게 기척이 배어나는 그 두 팔도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측은한 구석도 있다. 억울함이 남아 성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사법에 의해 다른 혼령들과 서로를 잡아먹는 데 열중해 수십 년이나에 걸쳐서 부글거리며 끓는 것처럼 혼령들끼리 서로 싸우며 섞여들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위험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 사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피해를 끼치고 만다. 원념을 풀 수 있는지 아니면 봉인할 수 있는지 또는 신의 힘에 의해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지 어쨌든 어떻게 해서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상자의 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가족에게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만나러 가실까요? 그렇게 소라쿠 씨에게 물어봤다. 네, 꼭. 아, 그럼 보리오박님이라고 했나요? 연락 가능하세요? 지로 씨에게도 묻는다. 괜찮을 겁니다. 아까도 라인으로 대화를 했지만 보리오방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니 시노미야 씨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뭐라고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가족분들도요. 말도 안 되는 사법을 쓰던 인물의 가족이다.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뜻밖의 사태가 벌어져도 괜찮도록 각오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